안녕하세요. 한희수입니다. 벌써 2026학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이 수험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각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기출 경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험 경험이 아직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학 시험에 대해서 요거 역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커리큘럼을 쭉 펼쳐놓고 각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네 번째로는 시험 경험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경우 강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될 텐데요. 시기별로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혹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경향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기출 해설 강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출 해설 강의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시험이 논술형으로 바뀐 거는 2014학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객관식이었었는데 2013년, 그러니까 2014학년도 시험부터 논술형으로 바뀌어서 이제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시험이 초반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시험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단순하게 내용을 암기하고 그 내용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찾아서 서술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암기한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일부 출제가 되지만, 어떤 문항의 유형이 늘었냐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리고 2025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요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출제가 된 내용이라서 당분간 안 나올 거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미 출제가 된 부분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출제가 된 부분도 오히려 더 꼼꼼히 봐야 된다. 출제된 부분에서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가장 도드라진 해가 바로 이번 시험입니다. 2025학년도.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됐었던 이론이나 부분에서 다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시험에서는 우리 교육학 시험 문항이 총 4문항이거든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4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만 기존에 출제됐었던 문항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무려 3개 문항에서 이미 출제가 됐었던 부분에서 다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출제 같은 내용을 다시 물어보진 않겠죠. 출제 방향이나 물어보는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일단은 나왔던 이론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항이죠. 우리가 많이 간과했었던, 크게 챙겨보지 않았던 이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론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기한 내용을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답안을 찾을 수 있는가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물어봤다라는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기존에는 주로 지도 방안이나 실천 방안들을 물어봤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 문항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한 문항 빼고 다 물어본 거예요. 1번, 2번, 4번 문항에서 다 사례 또는 실천 사례를 묻고 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또 사례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나왔던 부분에서 얼마든지 중복돼서 다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셔야겠습니다. 자, 교육학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해서 잘 정보가 부족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일이 됐어요. 시험장에 가면 총 3교시에 거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학 시험은 1교시에 이루어집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럼 시험 형식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험의 형식은 논술문 형태입니다. 즉 1시간 동안 하나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논술문은 어떻게 쓰는 게 논술문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논술문이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글을 우리가 흔히 논술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써야 됩니다. 여기 맞춰 쓰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그럼 서론이라는 거는 뭐냐? 서론이라는 거는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주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쓰겠습니다 라는 거를 소개하고 예고하는 게 서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본론에서 내용들을 쭉 쓰겠죠? 그럼 결론에서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어디다 쓰나요? 본론에 쓰겠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 잠깐 했었지만 우리 교육학 문항 몇 문항이라고 그랬었죠? 4문항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본론은 총 몇 달락으로 쓴다? 4달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론 1단락, 본론 4단락, 결론 1단락, 총 6단락의 문단으로 구성된 글을 쓰고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육학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과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교육 철학하고 교육사를 분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뭐 9과목이 될 수도 있고 10과목, 11과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든 이런 과목들이 모두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 근데 바로 옆에 주요 영역이라고 해서 5개 영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주요 영역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된다?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이 5가지 영역, 5과목에서 출제가 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개년 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도 시험이 거의 어디서 출제되냐면 이 5과목 안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교육 사회라던가 생활지도와 상담 또는 교육 철학, 교육학 개론, 교육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술형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5과목 중에서 교육 심리만 색깔이 조금 다르죠. 교육 심리만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얘만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교육심리는 이 중간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과목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고 심리는 나머지 과목보다는 빈도가 좀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 네 과목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5과목을 이제 빅5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빅5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 어차피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 시간 없는데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 5과목 공부하면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혹은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최근 5개년에서 계속 이 5개 과목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 5개 과목에서만 출제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이 5개 과목에서만 출제가 되란 법은 없어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과목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걸 완전히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반기에는 이런 과목들을 포함해서 좀 기초를 다져놓고 하반기에는 엄청 바빠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학 시험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저는 4가지로 좀 꼽아봤는데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엄청 많죠.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한 이만큼 우리 기본이론 교재 상하권 합치면 보통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00페이지 내외가 되면 이 1000페이지를 쭉 다 공부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1회독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쭉 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부분을 다시 본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억이 나겠어요? 자꾸 봐야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읽냐면 한 번 보더라도 꼼꼼하게 아니라 한 번 보다가 꼼꼼하게가 아니라 그냥 빨리 자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자주 보라는 건 뭐냐면요. 그날 이제 내가 배워야 할, 공부해야 될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또 같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으로 공부 분량 잡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몇 시간 공부했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10시간 공부해도 몇 페이지 진도 못 나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공부하지 말고 분량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책을 뭐 100페이지를 읽겠어, 50페이지를 읽겠어. 그러면 내가 1시간 안에 50페이지 읽어야지, 2시간 안에 50페이지 읽어야지. 이렇게 범위로 학습량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넘어가잖아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크하고 넘어가고 2번째 보죠? 3번째 보죠? 그럼 신기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 2번째는 예상 외 범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앞에서 기출 경향 봤을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요도가 낮다라고 분류한 이론들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혼란스러워져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하란 말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교육학에 있어서 모든 학문에서 그렇지만 이론들은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론들이지만 우리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별이 5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이론. 이걸 뭐 1번이라고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타일러, 워커, 가네.
임용시험 준비하는 학생 중에 이 이론, 이 학자의 이론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중요도가 아주 크죠.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1번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견이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론. 중요도가 좀 갈리는 이론이 있고, 세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론.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론이라는 기준은 뭐 객관식, 뭐 논술형 다 합쳤을 때 출제된 적이 없다라던가, 강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출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 리더십.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전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공부했어. 혹은 여기까지 공부했어. 근데 그럼 이거 다 통틀어서 모르는 이론 없도록 그냥 하나하나 강론서들 다 찾아서 공부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러기에는 어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는 이 사실을 출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모를 거라는 걸 알고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했어. 그럴 때는 그냥 다 틀려라! 이렇게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시문에 힌트를 숨겨둡니다. 관련된 내용들, 제시문 읽고 문항 읽고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능력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 때 저도 이제 그런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이론 같은 것들을 찾아서 모의고사 문제를 냅니다. 대신에 제시문에 힌트가 들어있죠. 그 힌트들을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연습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대부분 어떤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냐면 이제 응용 문제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응용하고 활용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런 문제들 이제 제공되면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거나 이렇게 지도할 수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론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왜 이 이론을 주장했을까? 포인트가 뭘까? 그리고 이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쓸 수 있을까? 이 이론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논술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논술문을 작성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큰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과 과목들, 과학 과목이라던가 수학 과목들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 토를 많이 하세요, 고민을. 선생님,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이과라서 이런 거 글 쓰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반기 가면 그냥 자동으로 다 그냥 기계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문제 풀거든요. 거의 5개월, 4개월 반에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쭉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문 작성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논술문을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잘 쓰려면 좀 고려해야 되는,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논술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것도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장을 짧게 쓰세요. 논술문을 쓰다 보면 문장 짧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을 썼는데 막 세, 네 줄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기 때문에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논술문을 작성할 때는 이거 누가 읽어요? 채점자가 읽죠. 그러면 논술문 쓸 때도 채점자의 입장에서 채점자가 읽을 때 쏙쏙 들어오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어때요? 쓰다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어랑 수어가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논술문인데 논리적으로 서술한 문장인데 논리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하고 싶은 말. 답이죠. 답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영어와의 차이점이잖아요. 한국말은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수어에 있어요.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 안 갈래. 뭐뭐하고 뭐뭐뭐해서 좋아. 끝까지 들어야 알잖아요. 이 사람의 의도를. 근데 논술문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답이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제일 뒤에다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냐면 일단 짧게 앞에다가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점을 물어봤어요. 그럼 장점은 이거다 라고 쓰고 그 이유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장점은 무엇이다 라고 쓰고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논술문을 작성을 하셔야지 채점자가 이 사람이 이 답을 썼구나 라고 바로바로 명확하게 답을 채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 방법입니다. 1월부터 9, 11월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게 이제 제 강의의 1년 커리큘럼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교육 심리에서 발달 과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발달 과업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이 혹은 어린이가 아동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잖아요. 그럼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 해야 되는 과업이에요. 해야 되는 숙제, 이뤄야 되는 과제, 이걸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학습에서도 이제 학습 과업이 있어요. 시기별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별로. 그러면 각 시기별로 도달해야 되는 학습 과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는 이해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해예요. 그럼 내용 이해는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끝나야 된다? 4월까지. 그래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끝날 때까지는 이해가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럼 이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말은 못해요. 버벅대고 말은 못하지만 그 이론에 대해서 보거나 이제 설명을 들으면 맞아. 나 알아. 요렇게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예요. 막 5월에 막 이론 붙이기 하고 있는데 그랬나? 이랬나? 이거였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서브노트는 꼭 필수는 아닌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서브노트를 만들 거다. 그러면 서브노트는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면 6월까지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서브노트 정리를 계속 꾸준히 했는데 다 했는데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늦어도 7월까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8, 9, 10, 11월 이때 서브노트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때 남들은 뭐예요? 이때 남들은 서브노트 다 만들어서 막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계속 만드느라고 시간 다 써요. 이거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드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매년 잡혀요. 매년 직강에서 수업 끝나고 남아가지고 서브노트 만들다가 저한테 매년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만들지 말아요. 그냥 나눠드린 복습 문제 이거 서브노트 삼아서 그냥 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때 이제 요약집 가지고 수업하거든요. 그럼 그거 돌려서 보세요. 이거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남들은 이거 지금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네 그러고 몰래 또 만들어. 왜요? 불안하니까. 남들은 이거 다 만들어서 이제 나는 1000페이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상반기에 다 만들어서 200페이지를 줄여가지고 이거 계속 돌려서 보고 있어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 그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든 서브노트는 언제를 위한 거다? 내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만들 때 유의사항. 서브노트 만들 때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브노트를 너무 빽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서브노트 너무 빽빽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이제 좀 여유롭게 뭔가 이후에 내가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공간을 남겨놓고 쓰시는 거예요. 왜? 하반기에 우리 문제 계속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내용? 이 이론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네? 이거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공간을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드는 시기 끝나는 건 여기에요.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시험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생 초짜예요. 저는 시험 본 적도 없고 교육학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거의 처음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요때 3월에.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냥 필사가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쓰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자꾸만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재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도 잘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었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론을 암기하고 인출하고 내가 이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구조화랑 인출입니다.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습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에다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지맵을.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과목들로 돼 있고 이러이러한 이론들을 다루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전체적인 틀을 꽉 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1월부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출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지지만 1, 2월에 인출하고 구조화하는 수준과 9, 11월에 인출하고 구조화하는 수준이 절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반기에는 이제 1, 2월, 3, 4월, 5, 6월까지는 이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 문제를 풀죠. 그게 뭐 영역별 문제풀이든 실전 모의고사든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이론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 2월의 핵심 키워드는 이해라고 얘기했어요.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많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 청킹이라고 얘기하죠. 머리 글자 따서 암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4대 인정 관문, 자유관 뭐 이런 거 암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래서 이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머리 글자만 외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개념에 용어에
첫 번째 글자만 생각나고 뒷글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저는 그거를 매달 확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1년 내내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가 따라옵니다. 복습 문제라는 거는 이제 과제예요, 숙제.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하자 라고 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뭐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분량으로 과제가 매시간 나갑니다. 형성평가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행되는 쪽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에 배운 내용을 월요일날 오전에, 직강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오전,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매주 이제 쪽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는 제출하시면 제가 채점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채점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고민한 흔적들이 답안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 막 뭐라고 써있냐면 막 사, 대, 인, 정, 막 이런 거 막 써있어요. 관, 문, 막 다 써있어요. 근데 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였었다. 그럼 사회적 맥락적 지원인데 사만 기억나고 뒷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쥐어짜서 사로 시작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요, 일단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용어도 어려운데 설명도 어려워. 설명도 어려운데 진도도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진도 그냥 쭉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 이걸 이제 강의의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 이제 일단 용어의 의미를 풉니다.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배우는 교육학 이론들은 대부분 서구에서 왔단 말이죠. 서양에서 왔어요. 대부분 영어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 굉장히 신기하게 한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용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좀 낯선 단어들 형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들의 뜻을 다 풀어가지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동기 이론 중에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귀인 이론은 왜 귀인 이론일까요? 한자잖아요. 귀. 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귀신? 그 귀자가 아니에요. 귀가 하다 할 때 귀자예요. 귀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귀 돌아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인 원인 할 때 이자예요. 그러면은 뭘 돌려요?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귀인 이론이라고 얘기해? 학습 통계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느냐에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귀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를 다 풀어 설명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예시를 많이 들어드려요.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예시를 가지고 이제 사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하거나,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을 해야겠죠. 1, 2월에는 인출을 전월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우선이지만 일부 암기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1, 2월 수준에서는 어떤 인출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용어들하고 친숙해져야 돼요.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익숙하지 않은 많은 용어들이 나올 때 적어도 내가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 용어가 입에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냥 반복적으로 막 읽어서라도 입에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르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지식의 구조 또는 뭐 근접발달 영역 이런 것들 정도는 인출할 수 있어야겠죠.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해 수준이 좀 더 깊어지겠죠. 일단 한 번 봤어요. 두 번째 또 봅니다. 사실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은 이제 이론의 반복이에요. 같은 교재를 한 번 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3, 4월 되면서 이제 조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범위가 1000페이지였는데 이제 그래도 한 200페이지라도 알았겠지?
그럼 800페이지로 범위가 줄었어. 그렇다면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 더 제시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로 관련된 이론들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많지는 않고 약간. 그러면 좀 더 이제 이해 폭이 넓어지고 배워야 되는 내용도 좀 더 깊이 있고 넓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학습 입장에서도 한번 배웠으니까 좀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인출 수준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문장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그 전에는 단어밖에 말 못했는데 이제는 문장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정도는. 이 개념이 뭐게요? 그러면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5, 6월에 접어들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수령 쭉 다뤄요. 201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객관식은 안 다루나요? 객관식 문제는요. 굉장히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제2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좀 맞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 시험에서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논술형으로 보기에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제 중에서 지엽적인 것들, 너무 세부적인 것들 이런 거 빼고 좀 지금 시험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객관식 기출 문제를 뽑아서 이제 주관식으로 바꿉니다. 단답형. 주로 단답형 또는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서 이제 형성평가 문제로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객관식 문제들은 형성평가 통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 시간에는 20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이제 매년 늘고 있어요. 까지 기출 문제를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쭉 살펴봄으로써 지금 최신 문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네. 이거 되게 중요한가 봐.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출 수준이 더 높아졌죠. 여기서는 문장 수준이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단락 수준으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단락이라는 거는 단락이죠. 네. 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장, 길어야 두 문장 정도로 얘기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4, 5문장.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돼요? 논술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론에 들어가는 단락 단위로 인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인출 연습은 어디서 하게 된다? 여기서. 숙제로. 복습 문제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점 발전된 형태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가 중요하죠. 구조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조화도 한 번에 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1, 2월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는 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만 보는 거예요. 교육학이라는 거는 교육 심리, 교육 과정, 평가, 행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심리 안에는 지능, 창의성, 학습 동기, 인지 발달, 학습 이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까지 보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능 안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정도까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숲을 먼저 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숲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봐야 되겠죠. 3, 4월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지능 챕터가 있어. 근데 지능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있지. 근데 이 이론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야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지능, 창의성, 인지발달, 학습이론 이런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나무 수준에서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5, 6월이 되면 이제 전체도 받고 이제 부분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랑 숲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는 방법은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배워야 되는 학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라이겔루스예요. 책에 따라서는 라이거루스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는데 이제 라이겔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교화 이론이라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럼 정교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이게 정교화 이론이에요. 정교화 시킨다는 게 뭐예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점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숲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쳐라 라는 게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입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에서 이제 많은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교수학습 이론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교수, 가르치는 거죠. 학습, 배우는 겁니다. 그럼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학습에도 적용해서 써먹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타당하니까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써먹을 수가 있어야죠. 학습에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접어들면 문제를 풀죠. 7, 8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제 9, 10, 11월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이루어집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실전 감각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럼 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 근데 왜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첨삭하면서 채점하면서 살펴봤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론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열심히 안 한 거죠. 문제에서 문제 다 이해됐어. 제시문 다 이해됐어. 뭐 물어보는지 알겠어. 근데 내가 답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공부해야 되겠죠. 부족한 이론 빨리 찾아서 그 부분 보완해야 돼요. 모든 이론이 다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찾아서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론 공부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제시문을 분석을 못해. 이런 경우에는요.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풀어요. 틀려요. 근데 문제 틀리고 나서 이제 모범 답안 나가고 해설 시작되죠? 그러면 해설지 보면서 그래요. 맞아. 이거였지. 내가 왜 못 찾았지?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이런 경우예요. 왜요? 제시문에서 주는 힌트,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시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겁니다. 응용, 활용. 요걸 못해서. 요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막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론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9, 11월 실전 모의고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큰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둘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영역별 문제풀이는 영역별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다. 그러면은 심리 파트예요. 그러면 교육 심리 안에서만 한 회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평가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평가 파트 안에서만 한 회차의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전 영역 합쳐서 영역 구분 없이. 그럼 왜 굳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전 영역 다 다루는데 7, 8월에는 영역별로 나눠서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하면요,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과목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좀 취약한 과목이 드러납니다. 행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주로 심리는 잘 없어요. 심리는 재밌어 하시니까 행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 과정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경우 있고, 교수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영역이 빨리 뭔지 파악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 저는 선생님들 모의고사 결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올랐나 내려갔나 그러고 이제 수업 끝날 때쯤에 성적표 나눠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유난히 이렇게 푹 꺼지는 때가 있어요. 평가에서 푹 꺼지네 점수가? 그러면 이 선생님은 평가가 좀 부족하구나. 빨리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역별로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중요한 이론에서 출제하겠죠. 안 중요한 이론에서 출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영역별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과 같이 이제 9월 달부터는 전체 영역을 다루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제가 요맘때 되면 엄청 강조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 머릿속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머릿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간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평가의 유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럼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틀렸네? 이번 기회에 알았어, 복습했어. 그러면 요 구멍이 메꿔지는 겁니다. 문제 풀었는데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틀렸어. 이제 알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학습이 점점 더 완벽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험 본 선생님하고 이제 시험 경험 있는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선택할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연간 패키지라는 게 있어서 뭐 시간적, 뭐 경제적 그런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1년 강의를 다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내가 이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이 중에서 꼽아서 듣는다면 뭘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별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반기 문제풀이는 예외예요. 요거는 이제 고정값입니다. 실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쵸?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각자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한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출제해서 각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닌 이상 문제 푸는데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디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상반기 이론 강의 중에서 뭘 들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시험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1, 2월 기본 이론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별 차이 없다면서요. 근데 별 차이가 없긴 한데요. 1, 2월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 이론들만 다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죠. 그럼 요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3, 4월 강의에서도 개념, 용어 다 풀어서 설명해드려요. 근데 분량이 많아졌죠. 그리고 한번 공부했다라고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번 공부하신 분들이 오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듣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거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단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려면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저는 시험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경험이 있는 경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그냥 이거 다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들어야 될까요? 할 때는 3, 4월 심화이론 아니면 5, 6월 기출 또는 이론 고치기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겠죠. 저는요. 저 공부 되게 교육학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 좀 교육학 잘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이번에 교육학 19점 받았어요. 18점 받았는데 전공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시험 경험이 있어도 제
그냥 슬렁슬렁 공부했어요. 알긴 아는데 그게 어떤 이론에 있는지 어떤 영역에 있는지도 가물가물해요. 이런 경우에는 3, 4월 이론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온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알고 있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용을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를 안 듣고 가끔 가다가 나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바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부터 들어온다. 모의고사부터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명확하게 집어줘야 되는데 한 번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애매하게 아는 상태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이론 다룬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룰 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딱 다지고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및 학습 포인트는 앞에서 다 얘기했었던 부분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습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같겠죠? 학습에서 중요한 게 강의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를 이제 4가지로 잡은 겁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 좀 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 10회 독. 나 시험 보기 전까지 12회 독했어. 10회 독했어. 나 15회 독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래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단점인지 장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리지 않아요.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고 뭔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그래요. 수업에서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챕터가 끝났어요. 심리에서 지능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창의성 넘어가거든요. 그럼 창의성 넘어가기 전에 지능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라고. 생각할 시간 가지시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배운 내용,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개 짚고 넘어가요. 왜? 장기개혁에 있는 정보 끄집어가지고 오시라고. 회상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검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매주 쪽지 시험 봅니다. 매주 복습 문제, 숙제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가끔 찾아오시기도 하고 합격 수기 올려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봤을 때 되게 뿌듯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반복적으로 내용을 하도 반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암기하지 않아도 내용이 저절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라는 거였었어요. 그걸 의도한 겁니다. 의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육학을 너무 잘 받아서 전공도 잘 보셨겠죠? 1차 커트라인보다 12점인가? 10점인가? 12점인가? 이렇게 더 높게 합격을 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2차에서 좀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워낙 1차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서 최종 합격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냥 형성평가 제때 풀으라고 할 때 풀고 복습 문제 제때 풀으라고 할 때 풀었어요. 안 밀리고 계속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따로 암기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서 저는 따로 암기 안 했어요. 근데 다 알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그걸 의도한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습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밀리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나 한 달치 모아서 풀어야지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그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1, 2월에 숲을 보고 3, 4월에 나무를 보고 5, 6월에 전체를 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복습 문제 통해서. 그러니까 복습 문제 형태는 강의마다 바뀌어요.
뭐 1, 2월에는 구조화, 예를 들면 3, 4월에는 뭐 문제풀이 형식, 뭐 5, 6월에는 뭐 단락쓰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로 중간에 마인드맵이 나갑니다. 영역별로.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점검하고 내가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더하거나 빼면서 내 것으로 지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약하고 통합입니다. 또 라이겔루스가 생각이 납니다. 요약자와 종합자. 일단은 교재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을 한다는 건요. 긴 내용을 나의 용어로 압축해서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해야지 논술문을 쓸 수 있어요. 교재 내용 그대로 베껴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역, 여러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그런 과목들 간에 구분해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육학은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행정, 심리, 과정평가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없지 않아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과목 간의 내용, 이론 간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이 플러스 알파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들도 같이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이 네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이 새롭게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희수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